24년 1회 전기 기능사 필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전기 이론에 관련된 문제고요. 1번 문제부터 보시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우리가 전동기의 원리로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발전기의 원리로 사용하는 것은 무슨 법칙일까요? 네, 발전기 원리로 사용하는 것은 플레밍의 이제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손을 한번 그려볼게요. 왼손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있고 이제 검지손가락이 있고 이제 중지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좀 외우기 쉽도록 전자력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력.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고 두 번째 손가락은 자속의 방향이고 세 번째 손가락은 이제 힘의 방향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자속의 방향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을 경우에 힘의 방향이 평면적으로 있을 경우에 힘이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힘의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간단하게 전동기를 하나 그려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 자속을 발생을 시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N극하고 S극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속이 발생을 하고요. 이 가운데는 전류가 흐르는 부분 혹은 이제 회전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설명 보통 얘기를 하고 전기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전류를 이제 이런 방향으로 흘렸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힘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라고 하는 건데 어, 자속이 이제 이렇게 방향으로 그리고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평면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 힘은 이렇게 이쪽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자의 오른쪽 부분 이렇게 힘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전기자의 좌측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전류가 반대 방향이니까 힘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동기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걸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전동기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 전자력은 기억을 해두세요. 전자력.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두 번째 시간표의 전류 6시간 방전할 수 있는 축전지 용량을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보기를 보세요. 보기가 암페어 아워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도 보세요. 조건이 암페어 아워입니다. 시간이 아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축전지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몰라요. 뭐 외웠는데 까먹었거나 아니면 아예 기억을 못 하셨더라도 이렇게 문제를 잘 살펴보시면 답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죠. 보기가 암페어 아워니까는 주어진 조건에서 암페어랑 아워를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0 암페어랑 6시간.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60 암페어 아워가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축전지 용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답이 얼마라고요? 4번입니다. 그래서 어, 모르는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단위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뭐 주어진 조건에 그 단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안 되면 좀 포기를 찍더라도 일단은 거기까지 좀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3번 문제 220W형 100W 전구랑 200W 전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전구가 100W짜리랑 200W짜리가 이렇게 100W짜리고요. 이건 200W짜리 두 개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된 게 직렬이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게 뭐 이제 뭐 스위치를 달았다고 치고 여기에 전원을 달았습니다. 전원은 220V라고 했으니까는 220V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으니까 전류가 흐를 거고요. 직렬이니까는 전류 값이 어, 일정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보기를 보시면은 220 볼트 전원을 연결했을 경우에 전류의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일단 예, 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는 요 회로상 문제는 없을 테니까 예, 안 켜진다는 아닐 것 같고요. 1, 2, 3, 4 중에 예, 이제 1, 2, 3번 중에 하나인데 예, 1번도 아닐 것 같죠. 왜냐하면 와트 수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와트 수라고 하는 게 예, 크면은 전류가 더 밝고 적으면은 이제 그 전등이 더 소모되는 전력이 적으니까는 예, 밝기가 더 떨어지겠죠. 어쨌든 어, 요 100와트 전구랑 200와트 전구 서로 와트수가 다른 전구를 달았기 때문에 예, 밝기가 같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쪽 전구가 더 밝은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전력에 대한 식을 하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I 자승이 R이다. 이 전력을 구하는 공식인 거죠. 이건 전류고 이건 저항인데 전류는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일정하다. 왜냐면 직렬회로잖아요. 직렬회로니까는 예, 전류에 대한 값이 일정하고 병렬일 경우는 이제 전압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전력을 소비되는 전력은 어떠한 값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냐면 요 전구의 저항에 의해서 정해질 거고요. 또 그것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저항이 크면 소모되는 전력이 더 많으니까 그만큼 전구가 더 이제 밝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번 100와트 전구랑 200와트 전구 중에 어느 게 저항값이 더 큰가를 이제 볼 건데 우리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들이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어, 전력하고 전압에 대한 전력하고 전압에 대한 식이 주어졌으니까 전력과 전압에 대한 식을 가지고 저항을 구하는 것은 요거밖에 없네요. P의 아이고, V의 자승이죠. V의 제곱. 우리가 이제 전력이라고 하는 공식이 굉장히 많아요. VI도 있고 뭐 이제 뭐 삼성으로 넘어가면서 역률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교류로 넘어가면 그리고 뭐 좀 전에 썼었던 I 자승의 R도 있고요. 또 R분의 V 자승이라는 것도 있죠. 다 똑같은 식이에요. 네, 다 똑같은 식이고 여기에다가 전압이라고 하는 게 IR이잖아요. 그걸 여기다 곱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요 전류에 대한 게 이제 R분의 V니까는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요 식이 어차피 다 똑같은 식이고요. 그래서 요 식 중에서 요 마지막 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전력하고 전압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거랑 이제 서로 맞바꿔치기 하면 그러면 이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고 대입을 한번 해보죠. 100와트짜리 전구고요. 전압은 220V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제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84오음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 200와트짜리 전구를 이제 R2에 대한 R2라고 해보면 마찬가지로 V 제곱이고요. 그럼 요거는 200와트 그리고 22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분모가 이제 두 배가 됐으니까는 얘는 242오음이 될 겁니다. 그렇죠?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항이 크면 예, 소모되는 전력도 더 크다.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484고 얘는 242니까는 어느 쪽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더 많을까요? 요거죠. 100와트짜리.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렬을 연결했을 경우에 전원을 연결했다면 100와트의 전구가 더 밝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좀 복잡한 문제이긴 했는데 여기 나온 식들은 다 중요한 개념들이니까는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전력에 대한 식이라든지 아니면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전류가 일정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다음 문제. 200볼트의 삼성 삼선식 회로입니다. 그리고 저항하고 리액턴스에 대한 값이 4하고 3이라고 나왔고 요거를 y 계산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어, 저항하고 이제 리액턴스죠. 유도성 리액턴스죠. 저항은 4오음이고요. 그리고 유도성 리액턴스는 3오음이다. 그죠? 요게 Y결선이 된 거니까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된 거겠죠.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된 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Y계선이라고 하는 거죠. 예, 중성점이 있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부하 전류는 얼마만큼이 될까요? 예. 요거를 전체적으로 구하기 전에 몇 가지 개념을 좀 보면 먼저 여기 나오는 저항하고 리액턴스가 직렬로 연결돼 있죠. 우리가 저항하고 리액턴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요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항은 4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3이니까는 요거는 전체 임피던스 값이 얼마예요? 5ohm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같은 거 하잖아요. 피타고라스에 정리해가지고 얘가 4고 3이니까는 제곱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제 5가 나오죠. 그렇죠?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을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나 먼저 기억을 좀 해두시고 여기 5예요.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Y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Y결선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성간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상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얘가 성간전압이고요. 중성점하고 다른 한 선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상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성간전압하고 상전압 보기에도 크기가 좀 달라 보이죠. 어느 게 더 커 보여요? 예, 성간전압이 더 커 보이죠. 상전압보다. 예, 얼마만큼이 더 크냐면 루트 3배만큼이 더 큽니다. 위성차 때문에. 그러면 예, 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하 전류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전류를 구하는 거죠. 예. 그럼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류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항을 이제 전압을 이제 저항으로 나누면 되는데 요거 여기에서는 이제 교류니까는 임피던스 값이죠. 어차피 똑같은 저항 값이긴 한데 임피던스 분의 전압을 하면 우리가 전류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는 우리가 좀 전에 구했었죠. 얘는 5라고 했고요. 전압은 얼마라고 나왔냐면 전압이 보기에서 200볼트라고 나왔는데 여기 200볼트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성간전압과 상전압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예, 요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입을 성간전압에 대한 것을 대입을 하면 안 되고 상전압에 대한 걸로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올라가는 전압이 상전압이어야 해요. 성간전압일 수가 없어요. 성간전압으로 대입을 하려면 여기에 이 걸리는 전압을 여기에 임피던스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보통은 어, 만약에 성간전압을 대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Y결선인 상태로는 계산하지 않고요. 요 회로를 델타 결선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예, 우리가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간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을 대입을 해야 된다. 상전압을 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전압이 얼마예요? 요게 나오는 요 220볼트는 성간전압이에요. 보통 특별한 말이 없이 이렇게 그 전압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걸 일반적으로는 성간전압으로 어, 인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상전압이다라는 조건이 없다면 성간전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220 나누기 루트 3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얘가 200이라는 거죠. 220이 아니라 얘가 200이라는 거예요. 요게 200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전압은 루트 3이 넘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서 200 나누기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누르면 23.1 암페어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Y결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임피던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잊지 않고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가 좀 이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5번 사인파 교류의 파형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파형률이라고 하고 있는 게 있고 파고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류에서는 최대값과 실효값과 평균값이라는 게 있죠. 말만 들어서 아시겠지만 최대값이 제일 큰 값이에요. 최대값이 있고 그 실효값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값이라는 게 있죠. 어, 위로 갈수록 커요, 크기는. 음, 밑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고. 음. 그래서 이러한 값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파고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파형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파고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파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 파고율을 어떻게 구하냐면 최대값 나누기 실효값이고요. 파형률은 실효값 나누기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이 파고율과 파형률을 구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 식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제일 큰 값부터 작은 값을 나열을 하신 다음에 파고 높잖아요, 그렇죠? 파형률보다 위에다 적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 실효값 그리고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 이렇게 해서 예, 구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여기다가 대입해서 뭐 구하십시오라는 문제는 크게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고 보통 이제 저희 그 이제 풀이에 보면 표가 나와 있죠. 그 표를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정연파하고 이제 음, 정연파가 제일 많이 나오죠. 다른 거 다 좀 다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정연파 하나만이라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연파에 대한 파형률이 얼마냐면 1.11이고요. 파고율은 얼마냐면 1.414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일단 정연파. 보통 우리가 뭐 사인파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 정연파에 대한 것들은 암기를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 그 책에 풀이해 보면은 얘를 이제 뭐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긴 한데 예, 굳이 뭐 이제 그럴 것까지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 저 이제 파형률을 물어봤으니까 파형률을 물어봤으니까는 답은 1.11인데 1.11이 없네요. 그쵸? 예, 답은 3번이에요. 요거를 2루트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기에 넣으면 1.11이 나와요. 굳이 어렵게 2루트 2분의 파이를 외우실 건 없죠. 1.11을 외우시고 만약에 보기 중에 1.11이 없으면 거기 나오는 값들을 계산기 눌러서 1.11이 나오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6번 문제입니다. 6번 보시면 매우 긴 직선 도선에 20A의 전류가 흐를 때 5cm 거리에 있는 자장의 세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직선이 있고 여기에 20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도선에서 5cm 거리의 어떤 점의 자장의 세기가 얼마만큼이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 분의 i가 되는 거고 그때 요 이제 밑에 나오는 요 값은 우리 원의 둘레를 이렇게 구하죠. 그렇죠? 원의 둘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R이고 전류가 이렇게 20A 흐르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죠. 오른손을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다가 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 보면 이렇게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20A의 전류가 흐를 때 예, 도선에서 5cm에 있는 거리의 점들이 이렇게 원의 둘레만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식이 이제 2파이 r분의 이제 i가 된다라고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주어진 조건대로 이제 푸시면 되겠네요. 전류는 20A라고 했고요. 밑에 이제 원의 둘레니까는 2파이. 예. 거리가 5cm인데 지금 단위가 예, 퍼 미터니까는 요거를 미터로 단위를 좀 환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을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누르시면 63.69 암페어톤 퍼 메타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 식이 종종 나와요. 자기약에서 이 식이 종종 나오니까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자극의 세기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인 막대 자석의 자기 모멘트가 16 곱하기 마이너스 7승 웨버미터일 때 막대 자석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단위만으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 보면은 자극의 세기 웨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모멘트가 이제 웨버 곱하기 미터, 그리고 여기 센티미터가 나와 있죠.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뭐 공식까지는 아니고 단위를 이제 어떻게 통일시키면 되냐면 웨버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센티미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웨버 메터가 있죠. 물론 이제 센티미터를 미터로 좀 이제 단위를 바꿔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위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웨버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요거는 이제 길이는 아직 모르니까 L이라고 놓고요.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쓰죠. 그리고 웨버미터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게 요것만 모르죠. 그럼 나머지를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보면 요 L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 자석의 길이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나누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8하고 16하고 나누면 2가 남고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죠. 위에 마이너스 7이 있으니까 서로 빼주면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센티미터가 답이 된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을 몰라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식으로 보자면 자기 모멘트 이제 m은 자석 세개에다가 막대 자석의 길이를 이제 곱하면 우리가 여기 자기 모멘트에 대한 식이 되는데 이 자기 모멘트는 어떤 그 막대 자석의 어떤 세기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죠. 여기다가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이게 이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고 이게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으니까는 마찬가지로 이제 좌변 우변 넘겨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식을 몰라도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계산 문제 중에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좀 해보세요. 8번 어, LC 병렬 회로가 있고요. 전전류가 0이 되려면 주파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전전류가 0이 되는 요 조건을 우리가 보통 이제 공진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 공진의 조건은 임피던스가 무한대다. 그렇죠? 라는 이제 조건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왜 전류가 0이 될 때 왜 임피던스가 무한대냐? 요거는 그냥 간단한 회로를 하나 그려보면 여기에 그냥 뭐 임피던스 있다라고 치고 그렇죠? 전압이 있고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만약에 무한대다라는 거는 이제 끊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을 테니까 전류가 0이 되겠죠. 전전류가 0이 되려면 임피던스가 이제 무한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요 이제 임피던스 값을 한번 구해보죠. LC 병렬의 경우에 대한 임피던스에 대한 공식은 분의 1의 마이너스 용량성 리액턴스하고 유도성 리액턴스에 대한 이제 값이니까는 이제 어느 쪽에 마이너스가 붙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오메가 C가 이제 올라오면 이제 마이너스가 붙으니까는 그래서 여기가 용량성 분의 1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무한대가 되면 돼요. 그렇죠? 요게 무한대가 되려면 요게 0이 되면 되죠. 분모가 0이면 전체값이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걸 한번 정리를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0이어야 된대요. 용량성 리액턴스랑 유도성 리액턴스를 서로 뺀 값이 그럼 식을 정리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용량성 리액턴스랑 유도성 리액턴스에 대한 크기가 같게 되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오메가 그러니까 그 용량성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이고요. 그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러면 요거 좀 정리를 해보면 오메가의 제곱은 LC분의 1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주파수인데 여기 나오는 요 오메가가 얼마냐면 2파이 F인 거죠. 그렇죠? 식을 좀 다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곱 넘기고요. 제곱 넘기면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이 될 거고요.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루트 LC분의 1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주파수 나머지 넘기면 최종적으로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주파수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이 될 거고 뭐 공식을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9번 자기저항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전개에서의 저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류에다가 이렇게 전압, 그렇죠? 전압 나누기 전류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개에서의 이제 저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개에서는 요 전압하고 개념상 같은 게 이제 암페어 톤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 전류하고 개념상 같은 거는 자속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어, 암페어 톤 하면 단위니까는 요건 자속이라고 써놓고 얘는 또 단위로 쓰면 좀 그러니까 요거는 권수에다가 전류를 곱한 거. 그렇죠? 전류에다가 권수를 곱한 거. 여기 단위가 이제 암페어 톤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자속이 되는 거죠. 개념상 전개랑 자개랑 이렇게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개념이 서로 같은가라고 이제 봤을 경우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위가 암페어 톤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위가 웨버니까 그러면 암페어 톤 웨버가 답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10번 회로 접속점에서부터 접속점에 흘러들어오는 전류음은 이게 뭐예요?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 얘가 뭐 I1, 얘가 I2, 얘가 I3, 그리고 I4가 나가는 방향이다. 요 점, 그렇죠?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I4는 I1, I2, I3다. 그렇죠?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거랑 나가는 게 서로 같다. 이게 이제 키르프의 제1법칙, 전류법칙이죠. 이게 전압법칙이죠. 제2법칙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내가 최초의 인간 전압과 같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11번 1칼로리는 몇 줄인가? 요거 이제 뭐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1줄이 얼마예요? 1줄은 0.24 칼로리죠. 그렇죠? 그러면 1칼로리는 뒤집으면 되죠. 1칼로리는 0.24분의 1이니까 4.2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칼로리는 4.2줄 정도가 된다. 단위를 환산하는 내용이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부도체는 이제 아예 이제 흐르지 않는 거고 도체는 이제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 반도체는 잘 흐를 때도 있고 잘 흐르지 않을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개념은 이제 그렇게 되시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제 봤을 때 뭐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반도체는 도체랑 절연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저항은 감소하죠. 예, 저항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전도성이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절연체가 되죠. 여기서 절연체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저항이 증가한다. 그래서 요거랑 서로 이제 반대, 요 두 개는 서로 이제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가 낮으면은 이제 절연체가 되고, 이제 온도가 상승하면은 이제 저항이 감소하니까는 더 이제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그래서 특징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네요.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다가 이제 3가나 5가 이제 불순물을 섞어서 이제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감소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번 규격이 같은 축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그림을 그리면 예, 콘덴서죠. 축전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교류 전원을 이제 연결하는 거죠. C1이 되고 C2가 되는 거고.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콘덴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또 저항을 직렬 연결하거나 이제 병렬 연결하는 거는 서로 이제 반대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에서의 직렬 연결과 콘덴서에서의 병렬 연결의 공식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더하면 돼요. 그래서 저항 직렬 콘덴서가 이렇게 병렬이 연결되어 있다. 얘가 R1이고 R2고 얘가 C1이고 C2면 얘는 합성 저항 값을 그냥 R1 플러스 R2로 구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 C1 플러스 C2로 구하면 돼요. 구하는 이제 공식이 같은 거예요. 병렬일 경우에는 또 이제 만약에 병렬이면 얘는 콘덴서는 직렬 계산하고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 두 개라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되는 것처럼 콘덴서를 만약에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합성값은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가 된다더라. 지금 그렇게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용량은 두 배가 되고, 그렇죠? 용량은 두 배가 되고, 만약 값이 똑같다면 두 배가 되고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직렬일 경우에는 전류가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죠? 병렬일 경우에는 전압이 같죠, 그렇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치면 여기 요만큼 걸리는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답은 4번. 14번 전기화학 당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이제 요 당량이라고 하는 거 있죠. 당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비율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랑 만나서 이거 물 분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요런 비율로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당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요 화학 당량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맞고요. 예, 원자량 원자가로 나누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화학 당량이라고 하고요. 정의들이니까는 화학 당량의 전기 화학 당량은 화학 당량에 이제 비례를 하는 거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렇죠? 1 당량을 석출하는 데 필요한 전기량은 물질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물질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그 예, 석전에 필요한 요걸 우리가 요 전기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 상수라고 부르는 거죠. 패러데이 그 법칙에서 나오는 이제 패러데이 상수 요 값은
네, 똑같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 그 얼마만큼의 전기적인 에너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어, 석출되는 물질의 양이 예, 이제 더 많이 전기를 더 많이 투여를 하면은 더 많이 속출이 되고 이제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이제 법칙을 만드셨는데 요 전기화학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화학 반응에 필요한 전기량이 있죠. 화학 반응에 필요한 전기량은 물질 화학 당량에다가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런 이제 법칙을 이제 요 패러데이라는 분이 이제 연구를 했고요. 그때 이제 들어가는 상수가 이제 패러데이 상수죠. 그래서 소출하는 데 필요한 전기량은 예, 똑같다, 다르지 않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5번 그림과 같이 저항 3개가 직방향 접속할 때 합성 저항 값은 어떻게 될까요? 뭐 어렵지 않죠. 아까 앞에서 했지만 요거는 그냥 2개 더하면 되죠. R1 플러스 R2.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병렬로 연결돼 있으니까는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해볼게요. 병렬이니까는 우리가 A 플러스 B 분의 A 곱하기 B라고 쓸 수 있죠. A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근데 A는 R1 플러스 R2고요. B는 R3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R1 플러스 R2 곱하기 R3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16번. 비투자율이 1인 음, 자장의 세기가 있는데 비투자율이 11물질로 바꿀 경우에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속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투자율에다가 자장의 세기를 이제 곱하게 되는 거고 그때의 요 투자율이 진공중의 투자율하고 비투자율로 이제 곱해서 요 속성이 이제 2개가 있는 거죠. 진공중의 투자율과 비투자율이 있는데 여기서 요거를 10으로 비투자율을 10인 걸로 바꾸면은 자속 밀도는 어떻게 돼요? 자속 밀도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랑 요건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요. 얘가 증가하면 얘도 비례해서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0인 물질을 10인 물질로 바꿨으니까는 자속 밀도도 10배로 커지겠죠. 비례 반비례의 관계 이제 문제니까는 어, 네. Q1, Q2가 진공 중에 그만큼 거리에 있대요. 그는 Q1이 있고요. 여기가 Q2가 있는데 여기가 R만큼 떨어진 R미터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을 때 그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 음, 쿨롱의 법칙이죠. 그 식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의 거리의 자승 Q1, Q2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얘가 이제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식이고요.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는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 시험에서 이런 거 좀 주의하세요. 여기 식이 똑같은데 얘랑 똑같네. 안 똑같아요. 여기 마이너스 붙었어요. 이런 거 시험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는 잘 좀 꼼꼼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성비도 이런 이제 자장 안에
도선을 자장과 30도의 각도로 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장이 있어요. N극하고 S극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속이 이제 막 이렇게 가겠죠. 이런 자장 안에 도선을 놨어요. 예. 그 각도가 얼마라고 한 거냐면 30도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냐면 60cm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자속 밀도가 2고요. 2 웨버 퍼 제곱미터. 그렇죠? 예. 이 도체에 이 도선에 5A 전류를 흘렸을 경우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예. 공식이 BIL 사인 세타고요. B는 자속 밀도고 전류는 5A라고 했고요. 예. 길이는 이제 60cm인데 단위 바꿔야죠. 미터로. 단위가 미터예요. 그러면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의 30도. 그죠?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3N이 되겠네요. 기본 공식이니까는 기억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19번 납축전지의 전해액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뭐 연축전지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전해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온이 녹아져 있는 용액인 거죠. 그렇죠?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게끔 이제 이온 같은 게 이제 녹아져 있는 액체를 이제 전해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PbO2 그리고 양극에다가는 PbO2하고 음극에다가는 Pb 납을 이제 해서 이제 연결을 하고 여기에다가 서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액체를 채워야죠. 걔를 우리가 이제 전해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해액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야지 이제 전자가 잘 이동을 하겠고요. 그걸로 납수전지에서 사용하는 전해액은 이제 묽은 황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0번 RL 직렬 회로에 대해서 시정수는 어떻게 될까요? 시정수는 우리가 시정수를 뭐라고 불러요? 시정수는 정상 전류의 63.2% 정도까지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정상 전류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상값이면 전류가 딱 인가하면 바로 0에서부터 이렇게 뚝 정상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정상까지 가는 음, 안정화되지 못한 어떤 이제 구간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값까지 가는 시간이죠. 그 정상값의 63% 정도까지 이르는 데에 걸리는 그 시간, 걔를 우리가 이제 시정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RL 직렬 회로에서는 R분의 1이고, 참고적으로 RC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는 RC죠. 단위는 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 1회 전기이론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